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면철입니다. 오늘 4월 원래 토론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지난 3년 동안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를 정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담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이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들만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정 국회의원님, 국회에 한반도 평화포럼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님이십니다. 전 차관님은 3년 전 이 4.27을 실무적으로 또 준비하셨던 담당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혜성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석주 정책개혁위원회 평화분과 부위원장님입니다. 여석주 실장님도 3년 전에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석주입니다. 예, 먼저 이야기를 이 현재 상황에서 지난 3년을 바라보는 좀 소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백 전 장관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시민사회의 어떤 시각에서 이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 평가에 대한 또 소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평화통일운동 거의 20년 이상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4.27 그 회담 때는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한 만큼 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사실은 남과 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합의문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한 굉장히 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3년이 그럼 어땠는가 하는 평가를 하면 사실 3년간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고 특히 한미 관계나 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남북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간 이것이 적극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3주기를 맞춰서 드는 생각은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행동 공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역사적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행동 공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 때부터 이미 탑다운 방식이나 빅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우리 3주기를 맞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한정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기가 됐죠. 판문점 선언. 3주기를 회고하는 이유는 새로운 또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반도 평화 포럼 김현철 이사장님 그리고 같이 지원해 주신
독일의 에버트 재단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40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평화, 또 주변국과의 관계, 또 남북 협력 주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3주년 회고인데 봄이 와야 되는데 아직 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오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주년 맞으면서 판문점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마디로 또 의의를 한마디로만 평가한다면은 저는 2017년의 그런 극한 상황,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핵전쟁 불사의 그런 극단적인 긴장 대치 상황을 대화와 평화 협상의 국면으로 일대 반전을 시켰다 하는 면에서 또 그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대화, 협상,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세계적 합의를 만들어낸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는 결국 우리 남북 문제만이 아니죠.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주변국과 또 협력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북미 간에 여전히 적대 그리고 서로 충분한 주고받기식의 준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노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긴 침묵과 북한으로서는 또 장기 농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아쉬움 속에서 3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김현철 장관님 통일 문제 또 국제 정세의 대전문가시고 천혜성 차관님과 또 여석주 우리 박사님은 또 통일 국방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군사 합의서를 도출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오늘 이 세 분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천혜성 차관님께부터. 예.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당시에 통일부 차관으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또 진행시켰고 그 뒤에 이행 과정까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정말 감회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만 봐도 2000년에 그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에 14 공동선언 이후에 한 10여 년 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 한 10여 년 동안 사실 남북 관계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단절되고 차단되는 그런 남북 관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7년의 그런 위기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새롭게 전환 그리고 새롭게 복원 그리고 복원을 넘어서 사실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개막하는 것으로 당시에 남북의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 측면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핵 문제라든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국들과의 그런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또 출발점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와 이런 평화 체제가 함께 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제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는 여전히 저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 그런 프로세스의 진전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제 정세 측면의 한계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뭐 돌아보고 또 보완해야 되는 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또 앞으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비록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다 교착되어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어떤 뭐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한반도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지금 당장 출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우리가 또 3년 전처럼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우리 뭐 역량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 간의 채널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모아서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갈 그런 시기가 우리가 3주년에 또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배석주 실장. 예, 앞서 세 분이 다 뭐 정확하게 잘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거들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일대 반전이라는 용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안보 상황 측면에서 보면 2018년 4월 27일 전에서 이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돌리면 2017년 1월에 이 북한이 이 ICBM 개발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매달 최소한 1회 이상 탄도미사일 또는 뭐 지대함 미사일 등등 계속 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극도로 혼란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은 그해 8월에 김정은이 이 과물 폭격할 수 있다는 위협과 함께 9월에는 핵실험과 또 ICBM을 발사하면서 극도의 이 혼란과 함께 미국이 B-51이나 B-2를 동해안을 따라서 그 동해 북단까지 비행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전쟁이가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11월 29일에 화성 15호를 그 발사하면서 최고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혀 반대편, 뭐 전쟁의 문턱에서 평화의 문턱까지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돌아와서 마치 모든 것이 무산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안보 위기가 더 이상 한반도에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의미 있는 것이고, 후세들은 분명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일대 이벤트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3년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2017년에 굉장히 악화된 그 상황에서 2018년에 봄을 맞이하게 된 뭐 일대 전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또 국면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물론 이제 북한의 선택도 있었지만은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선제적으로 또 제안하기도 했고,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봄을 만들어냈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2018년 봄에서 2019년 하노이 실패, 그리고 이제 대체로 한반도 정세가 계속해서 교착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천혜성 차관님하고 배석주 시장님께서 그 악화의 부분들을 남북관계 차원 또 군사 차원 그렇게 좀 먼저 좀 간략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혜성 차관님께서. 예.
판문점 선언에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반도의 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사실은 4.27 그 선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분단 이후에 남북 뭐 정상회담이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정상회담의 명시적인 성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렇게 이제 명시된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동시에 이제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뭐 분야별 발전이 합의도 됐고 또 뭐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가 됐고 그 뒤에 9월 9.19 공동 선언 또 군사 비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제 뭐 세 가지의 정책 목표, 그다음에 뭐 네 가지의 이런 뭐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정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병행 발전하고 선순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추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쨌든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북핵 문제가 뭐 엄존하고 있고 또 북핵 문제 때문에 뭐 그 이전에 6차례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라고 하는 유엔 결의나 여러 나라들의 양자 제재 같은 것들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핵화 평화를 넘어가기 위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 두 가지 트랙이 항상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또 우리가 조금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남북관계가 이것을 좀 앞서서 견인해서 이끌어 나가는 노력도 했습니다만 항상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남북관계 진전을 결과적으로는 가로막는 뭐 그런 상황에 저희가 많이 처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2018년에 이제 이 4.27 그리고 9.19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뭐 남북회담도 진전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뭐 적시자 회담 또 이런 인도적인 문제 뭐 그다음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과 현대화와 관련된 뭐 그 조사들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역시 대북 제재라든지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도 같이 트랙이 진전이 돼서 북미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다 중단되고 교착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도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부족했나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회고도 하고 또 분석도 해보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여전히 사실은 뭐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기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한적이라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북한의 태도나 반응도 있고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안타깝게도 좀 맞물려서 진전이 되지 못한 뭐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좀 돌발적인 사실 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또 발생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까 여석주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나 위기 상황까지 고조되지 않고
현재의 이런 상황을 그래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아까 제가 뭐 축적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기까지로 놓여 있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여석주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9.19 군사합의의 시작이라는 게 또 4.27 정상회담에서 예, 전반적인 신뢰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 3년을 이제 거치면서 과연 9.19 군사합의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또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27 판문점 공동선언의 전체 내용에서 70%가 군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4.27 판문점 공동선언 양 정상이 서명한 그 내용을 실제 합의로 진척시킨 것이 평양에서 있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추구하는 목적을 단 한마디로 설명하면 남북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10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남과 북이 서로 분단되어서 서로를 군사적인 위협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어떤 군사 대비 태세나 평시 작전 태세나 또는 교육 훈련의 감소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선이 양쪽 그 남북의 국방 기관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종 목표였고 그것이 올고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현 시점에 남북 군사 합의가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저는 51% 지켜지고 49%가 미정으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남북 군사 합의서를 크게 내용을 대별하면 무엇인가 하지 말자, do not과 무엇을 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자는 예를 들어서 NLL을 중심으로 무인기를 날리지 말자, 근접해서 항공기를 운용하지 말자, 10km 이내 지점에서 어떤 대부대 기동을 하지 말자, NLL 근처에 대형 해군 기동 훈련이나 또는 함포 사격 등을 하지 말자, 뭘 하지 말자 이런 것이 반 있고, 그다음에 GP를 철수하자, 한강 하구를 평화롭게 서로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뭘 하자가 반인데 뭘 하지 말자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GP는 전체 GP수에서 22개만 철수하고 나머지는 그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고요. JSA 같으면은 상호 위아래로 교차 근무 하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한강하구 수역의 평화이용 등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했던 그 DMZ나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간의 어떤 회담이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만큼은 달성했으나 보다 더 한 단계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현재 멈춰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정현백 장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역사적 행동 공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3년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국제적인 환경이나 또 제재 같은 제약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그 주어진 공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했던 정책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또 아쉬움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먼저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생각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
그 여석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4.27 3주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쓴 글들을 보면서 사실은 3년 동안 우리가 못했다. 지금 아까 김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 침묵 기간이었다고는 얘기만 전제가 됐는데 사실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실제로 51%의 성과가 지켜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예요. 평화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랑 전혀 강조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석주 선생님 말씀하는 것 보면서 저런 부분인데 왜 이게 지금 최근에 담론 속에서는 다뤄지지 않을까 해서 참 그거는 고맙게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계속 빅들이나 탑다운 방식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방해하는 다른 원심력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원심력은 대외적인 원심력과 국내적인 원심력을 둘 수 있겠는데요. 국내적인 원심력은 당연히 남남 갈등이죠. 그리고 이 남남 갈등이 만드는 문제는 사실은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국내에서 유포되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정가를 돌아다니고 하는 점에서는 국내에서의 이런 작용하고 있는 원심력, 남남 갈등, 극우 보수 세력의 방해, 팩트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했는가, 그리고 미디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저건 대외적인 건데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미 한 거의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NGO의 대표들 백낙정 선생님도 한 번 가셨고 김상국 목사님도 가셨고 박원순 시장도 한 번 가셨고 로비단을 만들어서 NGO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정말 소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워싱턴과 뉴욕에 사실은 앞으로 이건 대안과도 좀 연결되는 건데 싱크탱크 그룹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지 못했는가 하는 고민 굉장히 했고요. 그래서 NGO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라도 뉴욕과 워싱턴에는 한 사람씩 파견하자 하는 거를 한참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간에 풀리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이 원심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져야 할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도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할 얘기 사실 앞에 들러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재정 지원해서 미국에 만든 한국학 교수 자리가 몇 개입니까?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사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싱크탱크 그룹을 형성하고 미국의 정계를 설득하거나 유엔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그때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갔는가에 대한 우리 고민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한정 의원님도 사실은 또 우리 6.15의 또 주역이기도 하시고 전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 남북 관계의 이 부침을 실질적으로 또 체험하신 그런 경험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 또 정현백 장관님이 또 지적하신 국회에서의 이 초당적 협력 예.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을 아직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못했습니다. 예. 좀 국회에서 뭐하냐 이렇게 좀 야단을 맞아야 또 뭐 마땅할 일인데요. 또 우리 또 정치의 현실입니다. 4.27 오늘 주제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만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20년도 전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또 그 전에 1992년에 남북 합의서라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중요한
평화를 위한 또 교류 협력을 위한 토대들이 있었습니다. 또 14 노무현 대통령 2007년이죠. 예,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그리고 서해안 지대에서 우발 충돌 등 안전 장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대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우리 천혜성 차관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죠. 그래서 2018년 대반전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좀 우리가 다시 2018년의 그 감동, 감격 그리고 그 성취감 그리고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퇴색됐는데요. 저는 조금 뭐 억지로 긍정적으로 막 미워할 수는 없죠. 지금 현실 냉혹한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나 2018년의 그 뭔가 분위기, 정서의 핵심이 대반전이었다면은 올해 2021년은 저는 신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요.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판을 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대내적인 자기들의 어려움, 불만, 또 과거의 그런 관행에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출범 외에 놀라운 또 트럼프 정부 말기에 놀라운 신중함과 자제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략 도발 피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표단위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을 만나고 바이든 행정부 주변 인물들을 만나서 계속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같이 암묵적 공유가 북한이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줬으면 미국도 정책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대화의 모멘텀을 깨지는 않았으면 하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또 북한도 또 상대적으로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또 일을 벌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러나 한반도 핵심 관계국 남북한과 미국이 지금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 이 신중 모드는 그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좀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한미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이슈들은 백신 협력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와의 한미 협력, 공감대 형성, 대북 전략,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한 서로의 방향 일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 신중함이 2021년에 이제 새로운 또 전환, 새로운 반전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세계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3주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이제 넘어가는 말씀을 또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될 내용들은 많고 그래서 바로 이제 좀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일종의 장기 교착 상태인 이 북핵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큰 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또 그동안의 교착 상태인 북핵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좀 큰 틀에서 이 북핵
그동안의 그 3년에 대한 또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이든 정부의 특성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천혜성 차관님 먼저. 예. 김만정 의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작년의 대선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요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그 전환기적인 시기에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또는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눈높이에 따라서 뭐 여러 뭐 판단이나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군사화 훈련 물론 조정된 뭐 훈련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뭐 북한의 일부 이제 뭐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소위 뭐 전략적인 도발과 제재의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상황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다음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방미이기 때문에 향후의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뭐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도 지난 1월에 열린 당대회 이후에 북미 관계나 또는 남북 관계 모두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자기들의 뭐 요구나 기대치하고는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좀 조건부로 조금 이제 관망을 하면서 향후에 나오는 북한, 미국 그리고 우리의 태도 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나 뭐 조치 방향을 밝히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뭐 북미 간의 또는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뭐 많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새롭고 참신한 뭐 방안이 나오면 또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고 미국 정부에서도 뭐 역대 정부가 바로 전에 트럼프 정부가 또 추진해 왔던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성과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거기에 대한 뭐 반성과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지 뭐 완전히 새로운 토대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정한 공감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의 특성상 뭐 한 번에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행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이 취할 조치 또 상응한 미국의 조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그런 것들이 합의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걸 용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들은 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한미 지금 정부 간에도 그런 정책 조율, 그런 전략 조율을 저는 뭐 지금 긴밀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물론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보건의료협력을 포함한 남북 관계의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한 이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한미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뭐 지금 한미 간에 뭐 남아 있는 시간 동안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는 뭐 다음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우리와 조율된 뭐 그런 정책들이 조금 이제 지금까지의 이런 국면을 좀 지나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석주 실장님에게는 그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뭐 아주 중요한 한미 동맹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자권 문제도 있고 또 미중 간의 이 군사 분야의 이 전략 경쟁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변화들과 관련된 또 한미 간의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예 그것을 인정을 하고 뭐 핵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보수 진영의 또 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논의들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질문이라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예, 어려운 질문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처음 출범한 것이 결국은 1950년부터 53년간의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과의 동맹이 맺어야만이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남침 위협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생긴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여 년 지난 현재 시점에 봤을 때 한미 동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뭐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50배 정도 나고 뭐 그거 이상의 국방비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으로만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당시와 달리 미국의 그 국가 전략 자체가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겠다는 그 대중국 전략 경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결국 미국으로서도 이 버거운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동원하고 가용할 그러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보는 미국의 시각도 거기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동맹을 맺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는 결국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복잡한 과정에서 북한 문제만을 하나 떼놓고 본다면 북한을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이 또 그러한 해법을 통해서 변화된 북한이 미국의 국가 전략인 대중국 전략 경쟁, 뭐 이것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칭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국가대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뭐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한도 전술핵을 개발해야 된다, 또는 미국의 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우국 충정의 마음은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또 대부분 그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술핵 공유나 또는 남한의 전술핵을 통틀어서 남핵이라고 통칭하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북핵은 남핵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면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어떤 과학기술 능력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핵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흘려야 되는 피 또는 경제적인 희생, 이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제가 달리 설명할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50배나 GDP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핵을 가지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핵을 가진다면 그만한 희생을 우리도 감수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래서 남쪽이 핵을 갖더라도 북핵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대응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응을 하겠다는 건 살겠다는 것인데, 북핵과 남핵이 부딪히면 모든 민족의 공멸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북핵에 대응에 대한 해법으로 남핵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예.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배치라는 게 같은 맥락인데, 그런 전제는 이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그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 포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미래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북핵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30년이 됐고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직결되어 있는 이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어려워졌지만 또 그만큼 집중을 해서 또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정연백 장관님도 예전에 뭐 시민사회 입장에서 육자회담도 또 해보셨고요. 네. 그런 어떤 경험들 속에서 네. 해법과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학자여서 그 우리 다른 분들처럼 아주 뭐 군사적 차원에서의 얘기는 제안을 못하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문제 좀 제기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한미 관계의 부분에서 안 풀리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녀석들 선생님 의견대로하면 결국 미국의 국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학 생활을 해봤는데 그 독일이나 미국 사람들 만나면 느끼는 거는 그런 국익의 문제 플러스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이 그들을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싱크탱크 얘기도 했는데, 이걸 풀려는 노력은 우리가 한번 로비단 만들어서 갔다 오는 걸로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건, 한번 로비를 하기 위해서 김한정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가보면 엄청 비용이 들고 그 일시적이고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아까도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그때 평양을 다녀오고 나서 일주기 때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자리에 아사히 신문 기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국의 특히 젊은 층이나 중간층들의 그 북이나 남북 문제 국제관계에 대한 전문성은 놀랍다. 일본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 부럽고 자기는 그래서 좀 많이 말하기가 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는 남북 문제, 국방 문제,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많은데 국제화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편에서 미국의 국익에 따른 이 진행 과정도 있지만, 국익 못지않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북을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 계속 갈 테니까 뭐 당장 이제 단계로 아까 김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가시고 하면서 정기를 마련해야 됐지만 지속적인 꾸준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보셨겠지만 그 램지어 교수 군위안부 사태 관련해서 미국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 뭐 우리랑 관련이 없는 미국 교수들이 움직여서 결국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군위안부 문제는 적극적인데 왜 이게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는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요번에도 의문을 느끼면서 이걸 뭔가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는 NGO 못지않게 정부나 국회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미국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그 요번에 청문회에서 발생한 것도 사실은 김동석 씨가 그 분위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읽어보면은요. 그분 얘기가 한국의 위상은 미국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호 대사님이 뭐 촛불 정부가 독재 정부를 바뀌었고 하는 얘기하는 순간 그 모임을 주도했던 그 인권위원장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이 토론하려는 건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는 역시 NGO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NGO의 역할을 조금 활성화하는 것도 정부나 그 국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정현백 장관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 최근에 그 청문회. 네. 아마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 좀 재미교포들이 예. 굉장히 좀 격앙돼서 네. 많은 그 반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좀 왜곡된 시각들,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따가 이제 전혜성 차관님께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김한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 뭐 한미 관계에서 의원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또 과거에 이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현백 장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결국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의원 외교가 조금 더 좀 진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국회 차원의 좀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지만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죠. 워싱턴에 가보면요, 워싱턴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다루는 아젠다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가 어디쯤일까 항상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통적인 방식이 미국을 괴롭히는 겁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바꾸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안 좋은 상황을 바꾸자 하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내 아이들이 핵을 쥐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 제 판문점 회담하면서 난 백두산 가보고 싶다 하니까 우리가 교통이 불비해서 한국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민망합니다 하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 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핵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을 대화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미국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네. 사실은 북미 회담 저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미국 의회가 국방, 외교 지원을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미국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에서의 크게 제약을 받죠. 그래서 공공기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하는 걸 다시 절감을 하고요.
조금만 덧붙인다면은 지금 비핵 핵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습니다.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한 채 입구에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꾸 우리 서로 각국 정부가 방역, 백신에 몰두해 있어서 묻혀져 있을 뿐이지 북은 엄연한 핵무장 국가입니다. 미국 간의 적대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관계가 스톱한 속에서 남북 관계도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입구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못 나가고 있다. 올해 내년 또 우리가 대선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젠다, 핵 문제를 평화로 풀 수 있고 또 풀어야 한다라는 국제적 공유, 특히 미국과의 공유, 이런 부분들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미룰 수가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외교,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마땅히 지원하고 또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적인 예가 또 부정적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인권법이 미국 그렇죠. 의회에서 문제가 예. 되면서 북한과의 그런 협상, 대화, 또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들을 도리어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대결로 끌고 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NGO 역할이 중요해졌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열렸던 그 청문회라는 것이 그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그 성찰해야 될 지점들을 또 동시에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게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들이 충분히 잘 전달되지 못한 또 그것이 또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지만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된 이제 이제 거기서 파생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뭐 또 한 번 제기가 됐습니다. 방금 우리 뭐 김현철 장관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저는 지금 뭐 정부를 떠난 몸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선 뭐 확고한 그런 입장과 원칙에서 저는 뭐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렇게 좀 공개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의 뭐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국회 내에서 뭐 여러 검토를 통해서 이제 법이 뭐 개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뭐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가 뭐 정쟁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 그분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어쨌든 뭐 인권 증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이런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로 저는 뭐 지금 정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미 의회의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정례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혹시 이분들이 조금 제대로 좀 더 폭넓게 여러 가지 또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 계신 뭐 탈북민들의 또 갖고 있는 의견들도 또 분명히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저는 뭐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인식하면 아까 뭐 김현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다 뭐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크게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여러 구체적인 그런 뭐 협력 사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뭐 추진해 나가면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핵 문제가 이제 워낙 오랜 기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처럼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핵무장론을 포함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한 어떤 회의와 실망이 많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좀 강한 주장도 하게 되고 정치적인 주장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도전과 실패가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을 포함해서 시민 사회에서도 그런 확신을 좀 계속 심어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외석주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 악화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뭐 지금 SLBM과 관련된 동향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술 무기를 새로운 신형을 또 여러 가지 좀 고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상황 악화 가능성 그리고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우리의 어떤 대응 이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한 일본 방위청의 나루시게라는 박사 논문에 보면 북한은 무기 체계를 스피킹 디바이스로 쓴다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도발을 한다거나 우리를 향한 어떤 스피킹 디바이스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스피킹 디바이스는 분명히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겨냥한다면 ICBM과 SLBM 또는 인공위성 발사 형태의 도발일 거고 우리를 겨냥한다면 뭐 요즘 많이 언론에 나오는 신형 3종 무기 세트와 같은 또는 9.19 군사합의에서 아까 하지 말자는 지켜지고 하자는 아직 안 지켜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 말자라고 한 부분의 어떤 행동 그래서 뭐 NLL 연안 해안포 그 덮개를 갑자기 연다거나 또는 거기서 NLL 상에다가 그 해안포 사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뭐 형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군과 함께 그러한 뭐 예상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나 제가 공직을 떠난 사람 입장에서 북한의 국방 당국자들 특히 대남 일꾼들에게 어떤 단기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에게 손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를 북한의 대남 일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좀 멀리 내다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단기적인 성과로서 뭔가 할 때 그것이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는, 그런 조치를 건의하고 취하는 것은 길게 봐서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그 짐을 얹히는 행위라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정현백 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당국 간 관계가 이제 막히면서 민간 교류도 대체로 지금 막혔습니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고 사회문화 교류 전반에 지금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 내부적으로도 그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실망감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의 좀 입장이라고 할까요? 네.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요 인권 문제만 잠깐 얘기하고 하면, 저희가 워싱턴에 갔을 때도 보면 저희는 정말 몇 년을 준비해 갖고 동부에서 간신히 갔는데,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가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북한 인권에 대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김한정 의원님도 퍼블릭 디플로마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하지만 이제 비교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미국이나 저는 독일에 유학 생활하면서 엘리트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한 미국의 엘리트,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나 일을 접근 방식이나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저는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우리가 좀 어디가 좀, 저는 그 하나 중심이 있어서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교한 좀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교한 접근을 할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NGO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NGO가 미국 가면은요 어떠냐면, 저 항상 당황하는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야단쳐요. 너네 정말 나쁜 놈이야. 인제라도 반성해. 그리고 평화체제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비에서는 절대 그거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번은 워싱턴에 갔더니 그 NGO가 의회에 가서 로비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오전 내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공화당을 만나면 평화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든가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NGO나 정부나 국회나 다 좀 정교한 준비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NGO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한반도 평화선언 1억 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5만 6만도 힘들고, 거기에서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 뭐 타도를 주장하는 서명은 25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양적인 규모에서 참 이런 비교 우스운 비교인데요. 그래서 일단 NGO가 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NGO의 경우에도 조금 집중적으로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어떻게 NGO와의 공조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갈 건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NGO 내에서도 굉장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같이 운동을 끌어들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어서, 이런 고민은 저희 NGO가 조금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NGO의 역할은 퍼블릭 디플로마시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주고 국내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데 기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NGO가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저도 가능하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이 남북 관계, 또 대북 정책,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정치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뭐 정쟁의 소재가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게 초당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뭐 제도도 만들고, 뭐 특위도 만들고, 법안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세대 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세대 간의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는 우리 김현철 장관님이신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남북 문제, 평화 문제의 정쟁화, 예, 맞습니다. 근데 꼭 우리만의 문제라고 너무 또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평화와 전쟁의 문제에서는 강원 대립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이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북핵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적대성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두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불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핵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거대 핵 강국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의 핵을 두려워하거나 중국이 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통제되고 뭐 사실과는 관계를 떠나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적대성을 해소해야 자기도 핵을 내려놓겠다는 문제를 같이 우리가 돕겠다는 거고, 또 우발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북한이 또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북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상국화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과감한 제스처와 그런 언행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와닿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3년 전의 감동이었습니다. 왜 북한은 지금 거기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또 북한테는 책임이 없는가? 또 같이 질문해야 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서 정쟁적으로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여든 야든 또 진보든 보수를 표방하든 서로 대화의 접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내 살기도 바쁜데 내 미래도 어두운데 뭔 지금 저 평화고 통일이냐 하면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될 만한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제를 대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번영, 일차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라는 것을 공론화하고 그걸 읽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바로 NGO의 노력이고 또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좀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 잠깐 좀 끼어들면요. 이 남남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보수 세력뿐 아니라 진보 세력도 너무 쉽게 이분법의 블랙홀에 빠져들어요. 저는 그건 우리가 좀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논쟁을 하다 보면 그냥 완전 이분법에 빠져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는 전략적인 개발이 정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양자택일은 악마의 선물이다. 결국에는 이 공감대를 모으려면은 네. 이 양자택일적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제3에 대한 또 겹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래야지 결국 이제 합의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보면은 또 의외로 이게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오피니언에 대한 이 제도권,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요 바깥으로 걸어나가 보면은 요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정말 평범한 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렇게까지 충분히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합의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일종의 이제 여론의 제도권이 너무 좀 과대대표된 측면들도 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혹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좀 빠진 게 있는 게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사실 그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두 번째 목표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문제하고도 또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 어떤 정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는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존중이라든지 기존 합의를 포함해서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사실은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4.27 우리 판문점 선언 같이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는 비준동의한다. 뭐 그게 아니면 뭐 국무회의의 저기를 통해서 비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방금 얘기한 그런 남남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소가 우리 내부적으로 뭐 해소라기보다 어느 정도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만이 결국은 북한도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또 우리 뭐 내년이면 또 우리가 대선이 있습니다만 또 그 뒤에 들어오게 되는 정부와도 계속 이어져 있는 뭐 그런 이제 정책이나 남북 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뭐 김현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 뭐 지금은 너무 우리 정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보 이렇게 막 이분법 이원화를 너무 이렇게 막 그 강조돼 있는 부분이 좀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접점도 많이 있고 지속 가능성에 우리가 이렇게 방점을 찍어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국회를 통해서 나타나든 시민사회를 통해서 나타나든 학계를 통해서 나타나든 해서 그 범위를 계속 넓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실제 남북관계, 북한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뭐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토대, 튼튼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실 뭐 어떤 회담이라든지 협력 이런 부분은 이미 뭐 정부에서 뭐 계속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적인 그런 분야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당장 뭐 북한의 호응이 없지만 우리가 좀 메시지를 일관되게 바꾸지 말고 좀 일관되게 좀 끌고 나가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추가하시죠. 저는 한 가지만 추가하면 저는 제가 성균관대학 있을 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재미있게 듣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남북관계 토론을 하면 꼭 그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주세요. 법대랑 경영대학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오해받. 근데 그 학생들 얘기는 돈이 많이 들 거다. 우리는 돈 드는 건 싫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통계를 좀 가서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비교해 보자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제 얘기에 동의하고. 그런 거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청년 세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저는 말 걸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관심이 뭔가를 알고 그들의 관심과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청년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체제에 통일에 대해서 말을 걸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한국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고요. 이 질문은 뭐 전혜성 차관님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네. 전혜성 차관님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민수 분야 해제가 이루어져야 협상의 재개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4.27 경험에 비추어서 해법은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제재와 관련돼서 조금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여석주 실장님이 남핵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혜성 차관님 잠깐. 예.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보시기에 뭐 답답한 상황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뭐 미국의 뭐 영향 때문에 또는 뭐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사항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물론 뭐 동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조율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자율적인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뭐 인도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도 뭐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그런 코로나19와 같이 소위 최근 들어서 비전통적인 분야의 안보 협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답답한 상황은 또 한미 간의 변수도 있지만 또 북한 변수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분야라고 좀 치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재라든지 이런 거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분야도 현재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마 또 뭐 북한 나름대로의 또 뭐 판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꼭 본질적이다,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나눌 그 어떤 경중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군사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고, 뭐 방역을 포함한 뭐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가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뭐 최근에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역시 너무 이분법적으로 뭐 미국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구속된다, 어떤 것 좀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아까 다른 분야에서 우리 정영백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교한 전략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 대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이런 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제재라는 게 한국 전쟁 이후에 부터 시작된 뭐 미국의 제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남북교류 협력을 얘기를 할 때
그 제재는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 제재보다는 2017년에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4건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재는 201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제재의 규모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제재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에서 이 제재라는 수단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협상의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제재 완화를 이란 핵 합의에 적용했던 스냅백 방식으로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스냅백 방식이라는 것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게 되면은 즉각 원상복귀를 하는 이 조건부 완화 방식인데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경제공동체 프로세스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4번째 질문을 하신 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냥 개성공단 재개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정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조차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금 준수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제재 상황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아까 우리 전혜성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방역 협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차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하여튼 이게 결국에는 이 비핵화와 경제공동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연결해서 진전시키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석 주시죠. 오늘 그 판문점 정상회담 3주년이라 이렇게 으스스한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실 상황에 가정했을 때 우리가 군인들이 흔히 쓰는 TNT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TNT 1kg과 핵물질 1kg을 폭발시키면 그 차이가 17만 7천 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악마의 무게에 가깝을 그러한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 무기체계인데 이것이 미소 간에 서로 핵 경쟁하던 그때와 동일한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서 북한이 그러한 핵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두려워서 보복당할까 봐 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북이 핵을 맞던 남이 핵을 맞던 양쪽에 한 군데만 핵을 맞으면 한반도 전체는 1960년대 농경국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상응하는 어떤 보복 수단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핵을 발사했을 때 자신의 운명도 끝난다는 것을. 이것은 근래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느낀 것이 아니고 이미 북한은 1950년 이후로 늘 핵으로부터의 공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두고 국정을 운영을 해왔고, 특히 여러분도 뭐 일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남한에도 미군의 핵무기가 4자릿수 이상 배치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즉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발사한 이후에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이가 아니라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뭐 단순히 가서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자세히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손자가 2500년 전에 얘기했던 가장 좋은 것은 이 벌목, 그 의도를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 다음이 벌교, 그 주변과의 관계를 끊거나 이용해서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다음이 벌병,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가장 하책이 공성, 그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남핵을 들여와가지고 무엇인가 대처한다면 그것은 가장 하책인 공성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날아오지 않도록,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벌모와 벌교의 노력이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 점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금방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 오늘 네. 나름대로 좀 소감하고 예. 앞으로 또 우리 과제에 대해서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정부는 미국 눈치만 보고 남북관계 문제를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못 밀고 나가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죠.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국제정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재망, 유엔의 그런 결의로 이루어진 제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폈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 다정하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보복이 곧 들어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호응을 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젊은 세대들이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가 여러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강대국 정치에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4대 강국 둘러싸이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교를 잘하는 것은 정부도 잘해야 되고 정치인도 잘해야 되지만 국민도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BTS가 하는 것도 외교고 또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외국에서 나가서 성공하고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한국 영화가 주목받는 것이 다 외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력 외교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벗들을 친구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게끔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 평화에 협력하게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 포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꽉 막힌 한겨울 속에서 또 우미트고
얼음장 밑에서 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장관. 아니 저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지금 다들 코로나19 지속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이런 전략 갈등, 전략 경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기를 2021년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세계사적인 어떤 격변기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미중의 위기도 우리 인류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제 사회의 그런 연대와 협력이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의 세계와 꼭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이 아마 닥쳐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라든지 여러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결국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남북의 운명과도 같은 또 숙명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당장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 평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북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앞에 두 분이 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작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JSA가 전체 비무장지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약 0.8% 정도 됩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격전지였고 가장 무장이 촘촘하게 돼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세 번의 남북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다시 우미 트고 싹이 틀 때는 그 장소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동해와 서해 끝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그 동서해 군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DMZ 면적 중에 약 1%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 실제 이 남북 간 군사 각종 교류할 거나 또는 물건을 전달하거나 이런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해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로 건넜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그 3년 전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것이 또 열린다면 그때 통일부에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서해 군 관리 지역에서 그 이벤트가 진행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성과도 있었지만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면서 이게 낙관은 상투적이고 비관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현재 상황이 갖는 엄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반도 평화 포럼은 임동원 장관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네 분뿐만 아니고 또 한반도 평화 포럼, 국회 또 한반도 평화 포럼, 또 시민사회 또 평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